안녕하세요. 오늘 자주 질문하는 인사노무관리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가지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법정 수당 산정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수당 산정 방식, 세 번째로는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퇴직금들은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정확히 계산을 하는가, 그리고 퇴직금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질문이 접수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3.3%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해야 되고 선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법정수당 산정 방식인데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 세 개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야간 근무는 단순히 밤에 하는 근무가 아니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 근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는 주휴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만근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법정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요. 이거를 주휴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쉬는 날에 나와서 근무하는 거, 그리고 법정 공휴일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휴일 근로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어떤 건지 이제 알았다면은 그럼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급을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근로는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1.5배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 1.5배란 우리가 보통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1배의 시급을 지급을 하겠죠. 1배에다가 0.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총 1.5배가 되고요. 야간근로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근로시간 1배에다가 추가로 50% 가산해서 1.5배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휴일근로는 조금 달라요. 휴일근로는 단순히 뭐 1.5배를 가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8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8시간이 넘어가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배의 근무 시간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100, 1배의 가산수당이 붙어서 총 2배의 시급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정 수당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이면서 야간 근로 또는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 근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가 중복이 됐을 때예요. 근무를 했을 때 시급 1배를 먼저 주고 거기다가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 플러스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를 해서 이 두 개가 중복되었을 때는 총 2배의 시급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 근로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40시간,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 라고 했을 때 일요일 날도 나와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일요일은 연장 근무겠죠. 그리고 일요일 날이 휴일이에요, 본인의. 그러면 휴일 근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5배 중복 가산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 근로일 때에는 1.5배,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다가는 2배. 아까 휴일 근로 계산 방식 8시간 기점으로 1.5배, 2배 나눠지는 거 있죠? 요거랑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됐었을 때는 중복 가산되지 않고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정 수당 산정 방식에서 1.5배, 2배 조금 전에 가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 수당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배, 2배가 아니라 그냥 1배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렇게 가산수당, 임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급 처리, 그러니까 내가 쉬는 날을 유급 처리해준다라고 주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어떤 분들에게 발생이 되느냐 요건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만 발생이 돼요. 그래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출근을 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별근을 했어요. 아니면은 무급 휴직을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그 주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월급 안에는 대부분 주휴수당을 포함해가지고 산정을 해주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주 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약 209시간치의 시간에 대해서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209시간은 어떻게 나왔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1년을 평균했을 때 한 달은 4.345주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1년을 평균해가지고 평균적인 숫자로 계속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죠. 왜냐면은 28일 있다고 월급이 적어지거나 31일까지 있다고 해서 월급이 더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평균을 내서 월급을 지급을 하는데요. 1년은 365일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7일을 하면은 한 달은 평균 4.345주가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40시간 근무하신 분들 기준으로 한 달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1일치의 수당을 추가로 주휴수당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0시간 플러스 1일치 8시간을 하면은 총 일주일에 48시간이 되겠죠. 이 48시간에다가 곱하기 4.345주를 해주면은 약 209시간이 산정이 되고요. 노동부는 일주일에 5번 8시간씩 근무하시는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 20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209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은 기본급 플러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 수 곱하기 시간급 임금은 8시간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하시는 분이 경우에는 8시간에다가 본인의 시급을 곱해서 8시간치의 수당을 지급하면 이게 그분의 주휴수당이 돼요. 그런데 40시간이 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8시간에서 주휴수당이 일할 계산돼 가지고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시간씩 5번 근무하는 2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주고 다시 이 숫자에다 8시간을 곱해주시면은 본인의 주휴시간이 몇 시간인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시간 4시간씩 주 5일 일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20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 하면 이분의 주휴시간은 4시간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월급액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분이 몇 시간을 근무를 하고 이 몇 시간치에 대해서 수당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꼭 금액만 작성하지 마시고 숫자, 몇 시간을 근무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가 있다면은 몇 시간에 그 각종 법정 근로 시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추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의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40시간이거나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에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계산을 해서 그 시간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내가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라는 경우에는 209시간 계산이 됐었죠. 209시간치에 대한 월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살펴봐야 될 게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처음에 연장근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시해 줘야 되는가, 아래 사례 연습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주 6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총 48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 근로가 매주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연장 근로를 월급 300만 원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무 주 40시간에 대한 209시간 에 대한 기본급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로 연장 근무, 이분은 일주일에 8시간씩 총 4.345주를 곱하면 월 34.76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도 3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자세히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Q&A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월급여 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그리고 뭐 연차 수당,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라고만 표시를 하면 허용이 될까요? 안 돼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법정 수당에 포함된 정확한 산출 시간, 그리고 정확한 수당 산정 근거 등을 표시를 해가지고 수당이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고 몇 시간치의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한 거잖아요 가 되고 추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돼서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해라 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보기 쉽게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야 되는 시간과 금액들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보통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많이 작성을 하세요. 이분은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 to 6로 8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월급은 400만 원이다 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400만 원이다 라고 쓰지 말고 그 옆에다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본급은 이분은 209시간치에 대해서 281만 6천 원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식대 2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을 보통 이제 산정하는 방식에는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급되는 임금을 보통은 통상임금이라고 하고요.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통상임금을 모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급밖에 없으면 기본급, 기본급에 식대까지 쓰면 기본급에 식대를 더해 주시고요. 이거를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시급이 계산이 되는데 이분의 시급은 14,433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연장 근로가 아까 34.76시간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아래 보시면 나와 있고요. 34.76 곱하기 이분의 시급 14,433원 곱하기 1.5배를 하면 약 75만 2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분은 또 휴일 근로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연간 총 16회의 휴일 근로를 한다. 이게 월급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또 1년 평균을 내야겠죠. 8시간씩 총 1년에 16번의 휴일 근무가 발생이 되고요. 이걸 다시 12개월로 나눠주시면은 월 평균 10.67시간의 휴일 근로 시간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시급 곱하기 10.67 곱하기 1.5배를 하면은 총 23만 930원이 된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총합을 했더니 4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 400만 원 안에는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라고 위와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지만 좀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셔서 정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요건이 있어요. 지급 요건은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해야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같은 분들, 사업주분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그리고 퇴직금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만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에는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산재기간, 육아휴직기간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었을 것. 당연히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거는 불법이고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아니면 가족이 매우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들이 있는데, 이 사유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먼저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퇴직금은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계산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어떻게 이제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계속근로 기간 나누기 365일, 이렇게 식이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식대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평균 임금이 뭐냐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평균 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3개월간 월급을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900만 원을 받는 동안 3개월 동안 뭐 30일, 30일, 31일 해가지고 총 며칠인가 해봤더니 91일이었어요. 그래서 900만 원을 91일로 나눠주시면은 이분의 평균 임금은 98,901원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달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28일, 이런 숫자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며칠인가를 잘 세서 총 임금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됐다면 여기다가 30일을 곱해 주시고요.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을 다시 곱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근로 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일수예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무를 했다라는 경우에는 이분은 총 375일간 근무를 했죠. 그래서 이분은 98,901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375일 나누기 365일을 하게 되면 이분의 퇴직금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퇴직금 지급할 때에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우리 근로자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고 미만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으세요. 이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해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4주씩 묶어서 어떤 주는 15시간, 어떤 시간은 뭐 14시간, 어떤 주는 뭐 2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평균을 냈더니 15시간 이상이에요. 이 4주 중에 15시간 미만인 주가 섞여 있더라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 4주는 합격, 이 4주는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그 직전 4주를 또 묶었어요. 그래서 15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고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모두 평균을 내봤더니 15시간 미만이에요. 그럼 이 4주는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더라도 모두 탈락.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4주 평균에서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총 더한 게 1년 이상일 경우, 이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접수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업소득세 3.3%와 4대 보험의 적용 기준인데요. 우선은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이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프리랜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당연히 근로자이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은 3.3%를 공제하면은 프리랜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을까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떠한 계약서를 썼고 뭐 4대 보험이 됐던 3.3%를 됐던 이 공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무 형식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판단할 때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유튜브 편집자,
이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어떤 날짜까지 어떤 결과물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근무를 굳이 할 필요도 없으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결과물만 지급을 하시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랜서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당 종업원이신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떠한 장소에 구속이 되어서 사업주가 시키는 업무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소득세 3.3%, 4대 보험의 적용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아니면 3.3%를 떼고 뭐 계약서를 어떤 걸 쓰고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근무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례는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8가지 판단 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 징표 중에서 근로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근로자, 조금 더 프리랜서 쪽이 가까운 것 같네, 이 징표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프리랜서 쪽이 좀 더 가깝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이나 사규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여부,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당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근무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세 번째로는 근로자,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직원을 추가로 고용을 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네 번째로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근로를 제공했어요. 했는데 매출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월급이 감소하는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이 보수가 어떠한 목적물, 예를 들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면 당연히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고, 그와 반대로 보수의 성격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니면 뭐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인지 여부에 따라서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래 형식적 징표 3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은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세팅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해도 마냥 부정할 수는 없어 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지는 한번 보긴 봐야지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보수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떼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를 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이 사업장에 포함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주 밑에서 계속 이 사업주하고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또는 이제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그러니까 4대 보험을 가입했으면은 근로자다라는 내용인데요. 형식적인 징표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라면 이분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8가지 지표들 중에 따져봤더니 내가 좀 더 근로자에 가까운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당연히 채용을 하셔야 되고요. 따져봤더니 프리랜서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서 채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이제 판명이 났어요. 우리 그 직원은 근로자구나, 프리랜서로 채용할 수가 없는 구조구나, 아니면 정말 우리 직원은 프리랜서구나 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자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3.3%를 가입하시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랜서분들은 3.3 사업소득세를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분이 저 4대 보험료 내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면서 3.3% 프리랜서로 해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을 했어요. 먼저 요청을 했고 그러면 프리랜서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고 뭐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뭐 최저임금 모두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했고 근로자도 알겠다 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고 나서 저 사실은 근로자였어요 라고 하면서 퇴직금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진정을 넣는 경우에 실제로 노동부에서도 이분이 근로자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각종 수당들, 그리고 연차 이런 것들도 모두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 가장 엄청 큰 금전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잘 세팅을 해서 처음부터 근로자면은 근로자에 맞게, 프리랜서면 프리랜서에 맞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노무 민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뭐 계산도 포함되어 있었고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면서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쉽게 잘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셨다가 이런 이슈들이 발생됐을 때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